두 번째 발표자 곧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오늘 네이버 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 하정우 센터장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소버린 AI에서 포용적 AI, 네이버의 글로벌 AI 전략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센터장님,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하정우라고 합니다. 항상 이진영 교수님 발표를 들으면 배우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한 1년 정도 학예할 때 뉴로사이언스, 뉴로 쪽 데이터 가지고 해봤는데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런 걸 가지고 또 이 어려운 걸 가지고 굉장히 의미 있는 걸 만드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존경스럽고요. 네, 맛있는 거 사주세요. 자,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늘 제가 소버린 AI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소버린 AI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의 AI 역량을 잘 강화하자 이런 맥락을 넘어서서 전 세계에서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리고 이게 헬스케어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알파폴드 2가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단백질 3차원 구조 예측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인공지능을 통해서 상당히 잘 해결했고요. 이제 3로 가면서 단백질 간의 인터랙션 부분도 굉장히 많이 해결을 했고, 이제는 알파 프로테오 오타네요. 알파 프로테오를 통해서 단백질을 활성화하는 연구까지 쭉쭉 진도를 나오고 있습니다. 구글 딥마인드가 굉장한 어떤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신약을 포함한 여러 가지 사람들의 수명을 그리고 건강하게 도와주는 기술들이 AI를 통해서 많이 실현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그 덕분에 데미스 서비스를 포함한 알파폴드 팀과 로제스타 스톤 팀이 노벨 화학상을 받았죠. 저는 이 인공지능의 최고상은 아마도 튜링 어워드가 아닐까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그 단계를 뛰어넘은 것 같습니다. 컴퓨터 사이언스만의 영역이 아니고 이제는 모든 과학의 영역에 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번에 물리학상도 또한 인공지능의 대가분들이 받으셨죠. 사실 물리학상 같은 경우는 에너지 현상을 포함한 물리학의 여러 가지 이론들을 통해서 오늘날의 생성형 AI의 근간이 되는 인공신경망 구조 학습 기술을 만든 그 공로를 인정받은 것 같고, 반대로 화학상 같은 경우는 AI를 잘 적용을 해서 화학의 문제를 푼 데서 성과를 인정받은 것 같습니다. AI 시대에 맞는 것 같네요. 생성 AI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챗GPT가 2022년 11월 30일 날 처음 공개가 되고 나서 그 이후로 이 생성형 AI를 중심으로 한 기술 발전 엄청나게 빠릅니다. 자, 파란 게 작년에 나온 혁신적인 기술 고르고 골라서 뽑은 거고, 초록색은 올해에만 또 공개된 혁신적인 기술들입니다. 이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이 기술들의 방향성을 보면, 첫 번째는 텍스트를 넘어서서 영상이라든가 음성이라든가 이미지 같은 것들을 모두 다루고 이해하고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걸 큰 서버나 클라우드에서만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항상 들고 다니는 기기에 탑재를 할 수 있는 온 디바이스 형태로 가고 있죠. 거기에 더해서 이거를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자주 그리고 편하게 쓸 수 있도록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합하면 에이전트의 시대가 도래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멀티모달부터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는 오픈 AI 영상을 좀 많이 들고 왔는데, 얼마 전에 메타에서 이 무비젠이라고 하는 기술을 공개를 했죠. 여러 가지 데모를 보여주는데 오늘 한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이 원래 원본 영상이고요. 원본 영상을 업로드를 하고 프롬프트를 줍니다. 랜턴을 가지고 풍선이 아니죠. 저희 거품이죠. 거품으로 바꿔라 라고 하면 이렇게 영상이 바뀝니다. 얼마든지 컨텐츠를 창의적으로 누구나 어렵지 않게 멋진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세상이 온 거죠. 문제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이 페이크 컨텐츠에 대한 우려도 더 많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좌측 하단에 보이시면 워터마크 보이시죠? AI를 공급하는 기업들은 저렇게 컨텐츠에 워터마크를 심도록 하는 규제도 함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사우디에 9월 초에 다녀왔는데, 귀국하는 길에 두바이에 딱 도착했을 쯤에 오원이 오픈 AI에서 공개가 됩니다. 오원은 기존의 챗GPT-4 옴니에 비해서 훨씬 나아진 점이 바로 전문가 수준의 AI가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박사 수준의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수학, 과학 그리고 프로그래밍 능력이 정말 전문가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저 왼쪽에 있는 그래프들 중에 저기 PhD 레벨 사이언스 퀘스천 점수를 보시면 이제 물리학 점수가 기존의 챗GPT-4 옴니가 한 60점이 안 됐는데 93점을 찍어버립니다. 엄청나게 이런 과학 능력, 과학 문제 풀이 능력이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걸 가능하게 만든 건 예전이라고 하는 것도 좀 웃기긴 하지만 이제 오원이 나오기 전까지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학습을 합니다. 프리 트레이닝이든 혹은 그 뒤에 포스트 트레이닝이든 하고 나서 그 지식을 기반으로 글을 한 번에 써내려갔는데 이번에는 글을 쓰고 또 고쳐 쓰고 또 고쳐 쓰고 하는 절차를 계속해서 검증을 하는 부분이 추가됩니다. 그걸 일컬어 우리는 테스트 타임 리즈닝 혹은 인퍼런스 타임 스케일링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즉 배울 때가 아니고 문제를 해결할 때 그만큼의 컴퓨팅 연산을 더 많이 써서 더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게 됐다라는 거고요. 그 덕분에 IQ를 테스트했는데 120을 찍어버립니다. 인간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치가 나왔죠. 이걸 보면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인공지능이 사람을 지배하고 그거 아니고요. 학습한 데이터의 특성 자체가 IQ 평가하는 데이터들이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다른 일반적인 글쓰기 벤치마킹에서는 GPT-4 옴니보다 좀 떨어지는 경우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용도에 맞게 비용을 고려하여 잘 선택하면 된다. 다만 전문가의 영역에서도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온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그러면서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큰 클라우드에만 동작을 하게 되면 뭐 개인정보 보호 이슈도 있을 거고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을 풀기 위해서 많은 AI 기업들이 훨씬 더 작은 모델 하지만 똑똑함은 최대한 유지한 채 작은 모델들을 오픈소스로 풀기 시작했죠. 메타의 라마가 가장 앞서서 나가고 그 외에 마이크로소프트도 파이 같은 모델들, 구글도 젬마 같은 모델들을 상대적으로 큰 모델과 상관없이 별도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파이도 그렇고 요즘 나오는 오픈 소스들은 이미지나 영상 처리도 함께 할 수 있는 모델들이 모델 크기가 한 매개 변수 30억 개에서 40억 개 정도 수준으로 계속 발표를 하고 있고요. 누구나 파일을 이 AI 모델을 받아서 사용을 하실 수 있죠. 그리고 메타가 얼마 전에 공개한 메타 라마의 3.1을 보면은 처음으로 이미지를 함께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는 멀티모달 모델을 매개 변수 110억 개짜리랑 900억 개짜리를 공개함과 동시에 매개 변수 10억 개짜리 굉장히 작은 모델도 함께 공개합니다. 목적이 적혀 있죠. On devic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끊긴 상태에서도 꽤 똑똑한 AI 챗봇 만들 수 있고요. 즉 이렇게 돼야 여러분들의 어떤 디바이스, 스마트폰 같은 데서 인터넷이 끊긴 상태에서도 나의 개인 정보를 잘 활용을 해서 나를 정말 잘 이해하는 적당한 AI 비서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은 사람들의 일을 옆에서 착착 똑똑하게 도와주는 AI 에이전트의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의 생성 AI가 이미 텍스트뿐만 아니라 음성으로도 상호 소통을 할 수 있고 영상, 이미지도 다 이해할 수 있죠. 거기에 코드도 짤 수 있고 검색 엔진도 실행을 할 수 있어요. 자, 스마트폰에 탑재된 AI 에이전트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깔려 있는 앱도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똑똑한 AI 에이전트가 스마트폰에만 탑재되는 게 아니고요. 자동차나 가전, 집 환경, 오피스 등등 물론 로봇에도 들어가겠죠. 여러분들의 PC에도 이미 들어간 버전들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런 에이전트의 시대가 되면은 기존의 모바일 플랫폼 그리고 검색 플랫폼을 넘어서서 AI 에이전트가 최종 사용자와의 최근접 접점에서 계속 의사소통을 하면서 뭔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이 만들어지게 될 것 같고요. 이제 많은 기업들은 모바일 시대를 넘어서 AI 에이전트 플랫폼 시대에 어떤 서비스와 어떤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지 의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스마트폰에 올라가 있는 마스터 에이전트가 의료 지식이 풍부한 혹은 건강 지식이 풍부한 에이전트를 호출을 해서 사용자에게 제안을 하겠죠. 그때 다른 건강 에이전트들에 비해서 어떤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고 어떤 편의성을 제공할 것인지를 각 의료기관 혹은 의료 관련된 서비스를 만드는 기업들에서는 당연히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실제로 이미 제미나이 라이브와 같은 AI 어시스턴트 혹은 AI 에이전트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미 애플이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들의 AI 에이전트 파운데이션 모델을 활용한 개발 도구들을 오픈소스로 다 풀고 있어요. 우리 생태계 위해서 만드시라고. 그만큼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고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생산성 향상은 제가 워낙 많이 설명을 드렸고요. 이미 굉장히 많은 산업에서 생산성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들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이미 너무 잘 알려져 있죠. 헬스케어 다르지 않습니다. 제약뿐만 아니라 헬스케어, 건강관리 모두 크게 생성 AI 도입을 통해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얼마만큼 잘 도입해서 활용하느냐가 각 기업들 혹은 병원들의 역량을 결정하게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그 병원이나 의료기관들 혹은 의료 서비스라는 기업들의 구성원들이 얼마만큼 AI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활용하느냐가 생산성 혁신의 부분이 될 거고, 일반 국민들 혹은 사용자, 환자분들 같은 경우도 AI에 친숙해야 이런 AI 기반의 솔루션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되겠죠. 실제로 생산성 혁신에 관련해서 제가 보기를 약간 예시를 보여드리는 게 이건데요. 제가 국내 로펌에 가서 강연을 하는데 당연히 로펌에 갔으니까 리걸 분야에서 생성 AI에 대한 인식이라던가 어떻게 활용하는 거라던가 하는 것들을 그래프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문서를 찾긴 했는데 예전 같으면 한 2시간 걸려서 저 문서들 쭉 다 읽고 해석하고 엑셀로 데이터 입력해서 그래프 그리고 이렇게 했을 텐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생성 AI에 챗GPT 같은 서비스에다가 위클에 있는 내용 긁어서 분석해서 그래프 그리라고 하면 이렇게 쭉쭉 그려줍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다 그려져요. 이 그래프 그리는데 저 2분 걸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2시간 걸릴 일이 이렇게 일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약하면 많은 일자리가 생성 AI를 도입을 하면서 변화하게 될 텐데 AI가 일자리 전체를 대체하기보다는 각각의 일자리에서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부분 과업들을 AI를 활용을 해서 자동화를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과업이에요. 일자리 전체가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과업을 AI에게 맡기고 어떤 과업을 내가 직접 챙길지 요거를 잘 구분하고 가르마를 타는 분들이 일 잘하는 사람이 될 거다라는 거고요. 그럼 어떻게 가르마를 잘 탈 수 있느냐? AI를 잘 알아야 되고 많이 써보셔야 이게 AI에게 맡길 일인지 내가 직접 할 일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치 여러분들이 팀원들과 함께 프로젝트 할 때 팀장으로서 어떤 일을 팀원에게 맡기고 어떤 일을 내가 할지를 챙기고 마지막에 결과를 검수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강력한 AI다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소버린 AI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요즘의 어떤 국제에서 각 나라들의 AI에 대한 투자 혹은 이런 AI 경쟁력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거의 제국주의 수준으로 보고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이제는 국제 관계나 국제 정치 하시는 분들은 거의 비슷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미 안보 아젠다로 보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 국가들은 각 국가들의 AI 역량을 강화시키고 그들의 산업 경쟁력을 올리는 데서 끝내는 게 아니고 그렇게 잘 만든 AI를 최대한 많은 나라들에 뿌려서 그 AI를 바탕으로 그 진출한 타겟 국가들의 산업에도 산업의 기반이 되도록 하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클라우드와 데이터 센터가 같이 진출해서 그 산업 데이터들을 축적을 하고 거기서 다시 밸류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19세기, 20세기 같은 경우는 무기를 들고 자원과 시장,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국주의로 들어갔다면 지금은 훨씬 덜 이렇게 평화적으로지만 AI를 통해서 디지털 영토를 확대해 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지않아서 한 2, 3년이면 전 세계 국가들은 이렇게 나뉘게 되겠죠. AI 패권국, AI 독립국, 아니면 AI 완전히 종속되는 종속국 이렇게 나뉘게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패권국이 되기 위한 노력들 당연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미국, 중국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고 요즘은 프랑스가 이런 노력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국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소버린 AI라는 개념입니다. 소버린 AI는 뭐 특별한 게 아니고요. 그 나라에서 만든 AI는 무조건 그 나라에서는 그 나라 AI를 써야 된다 이런 개념도 아닙니다. 소버린 AI는 해당 나라의 문화나 가치관, 사회, 정치적 환경들을 좀 더 잘 이해하는 AI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필요하면 빅테크 AI도 쓰고 대신 또 분야에 따라서 그 나라를 정말 잘
그 나라의 가치관을 잘 이해하는 AI를 선택지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모델이 다가 아니고요. 이 AI를 만들고 운영을 하려면 에너지부터 시작해서 전력이죠. 컴퓨팅 인프라의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왜냐하면 데이터들이 AI를 활용해서 만들어진 데이터들이 어디에 저장되겠어요? 다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데이터 주권이랑도 연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데이터들이 또 AI를 더 똑똑하게 만드는 데 사용이 되니까요. 거기에 배포 서비스에 산업 적용 확산하는 이 전체 밸류 체인을 얼마만큼 셀프로 잘 하느냐가 그 소버린 AI 역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모든 나라들이 이 소버린 AI 역량을 키우고 싶어 하는데 이 만들기가 힘들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을, 이 모든 밸류 체인을 셀프로 다 할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미국, 중국은 이미 잘하고 있고 한국은 기술 격차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밸류 체인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나라들은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없다 보니, 심지어 프랑스도 자체 클라우드도 없고요. AI 반도체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빅테크들과 협업을 하는 거죠. 적어도 아랫단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 확보가 혼자서 모든 걸 다 할 수 없다면 최소 이제 외국과 협업을 해서 기술 확보하는 노력들이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고요. 소버린 AI가 처음 이렇게 세계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거는 디 이코노미스트에서 기사가 하나 나왔고, 젠슨왕이 이 소버린 AI 정말 중요하고 인프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가트너에서도 마찬가지 소버린 AI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애당초 소버린 AI가 중요하게 된 이유는 실리콘밸리 빅테크에서 만든 AI는 기본적으로 프리 트레이닝 단에서 미국 데이터들 95%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국 가치관이 편향된 AI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AI가 교육이나 공공이나 국방 그리고 의료에 적용이 될 때 약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왜 의료가 문제가 되느냐? 교육국 공공 그렇다 쳐도 우리가 병명이 진단이 완료되고 나서 치료로 가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글로벌 스탠다드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서 증상이 나왔을 때 문진을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환경과 식생활과 이런 게 모든 게 나라마다 다른데 표준화된 프로토콜을 만들기가 어렵죠.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이해는 소버린의 영역입니다. 이 때문에 소버린 AI가 또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특히 건강관리 챗봇 같은 걸 만들었을 때 뭐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어제 술 많이 먹었는데 나 뭘로 해장하지? 여기에 대한 대답도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소버린 AI를 만들기 위해서는 파인 튜닝만으로는 안 되고요. 애당초 제일 처음 프리트레이닝 단계부터 그 나라에서 생산된 그 나라의 문화, 사회 환경에 대한 많은 설명이 되어 있는 데이터를 충분히 많은 비율로 공부를 시켜줘야 한다는 겁니다. 오픈소스 파인튜닝만으로는 어렵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라이선스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특히 의료의 반 정도는 CBRN에서 C와 B의 영역입니다. 케미칼과 바이올로지의 영역은 또 함부로 오픈소스를 쓸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해요.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자체적으로 소버린 AI 역량을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조교인 교수님 같은 경우는 국가 단위가 아니라 기업 자체에서 가능하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신 거고요. 그래서 사실 이 좋은 라마나 젬마, 파이 같은 모델에 완전 의존하는 게 아니라 각 나라들이 이런 오픈소스 모델도 쓰고 빅테크 모델도 쓰긴 하지만 거기 완전 종속되지 않고 별도로 자체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엄청나게 정부 차원에서 투자도 하면서 국가대표 AI 기업들을 열심히 육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음으로 양으로. 그렇게 해야 기술 종속, 경제 종속, 문화 종속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특히 프랑스를 좀 주시해야 되는데, 프랑스가 작년 2023년 글로벌 AI 랭킹에서 13위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미스트랄도 없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1년 만에 5위로 확 올라옵니다. 우리나라도 제쳐버렸죠. 그렇게 확 성장한 이유가 미스트랄을 포함한 강력한 생성 AI 기업들이 올라와서 생성 AI 생태계가 만들어졌기 때문으로 분석을 하고 있죠. 그만큼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인재 중요하다, 규제 이런 거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이 소버린 AI라고 얘기하면 모델만 생각하기 쉬운데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를 커버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각 부분의 범위 그리고 중요성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자,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는 생성형 AI 자체 기술이 없으면 이 자체를 만들 수가 없어요. 자, 허리가 되게 중요하고, 그런데
어떤 전략에 따라서 위쪽 우리는 활용만 잘하면 돼라고 하면 굉장히 위험한 게 이 아래쪽을 버리고 가겠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이 아래쪽에 모든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저기서 많은 비용 구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기술 종속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해서 군비에 해당하는 어떤 데이터 축적,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그리고 에너지까지 자국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 전체를 잘 구축을 한 나라들을 대충 단계별로 나누어 보면 미국, 중국 당연히 많이 앞서 있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전체 밸류 체인이 갖춰져 있고 많은 나라들이 레벨 1에서부터 4, 3, 4로 올라오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가야 될 것 같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가 전 세계에서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으면서 영어도 라마3만큼 하는 모델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게 하이퍼클로바 X다. 이고 디인포메이션 같은 외신에서도 프랑스 미스트랄이나 독일의 알레포 알파와 유사하게 잘 경쟁하고 있다.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X가 소개를 하고 있어요. 특히 소버린에 대한 부분은 멀티모달로 갈수록 더 심해지는데 실제로 챗GPT가 뭔가 잘못된 얘기를 할 때 텍스트는 금방금방 예외 처리해서 고쳐버리거든요. 근데 멀티모달은 금방 고치기 아주 쉽진 않습니다. 이런 건 거죠. 자, 이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그림을 챗GPT 4 옴니한테 보여주면 설명을 합니다. 틀린 설명은 아니에요. 근데 구체성이 떨어져요. 근데 저희의 클로바 X를 보시면 이중섭 화가의 황소고 국립현대미술관 소장이고 무려 이건희 컬렉션이란 것도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정보의 디테일의 차이가 고객들의 지갑을 열게 하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 동일한 문해재 사진에 대해서 요거는 아마도 청동양로이고 고려 또는 조선시대의 작품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조선시대 때 이런 작품 만들었다가는 잡혀갑니다. 숭유억불 시대였죠.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역사 이해도가 부족한 데 비해서 저희는 정확하게 백제금동대학로고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블라블라블라. 우리 어린 미래 세대들이 AI를 통해서 역사 공부를 하는데 저렇게 잘못된 정보를 계속 제공을 하게 되면 역사 자체를 잘못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경쟁력 있는 AI는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생산성 향상 관점에서도 많은 기업에서 그룹웨어 혹은 협업 툴을 쓰고 있는데 저희 네이버도 웍스라는 협업 툴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널리 쓰이고 있어요. 네이버의 기술과 일하는 방식을 이 협업 툴은 바탕으로 이메일 협업과 작성이라든가 기능에 필요한 모든 혹은 기능을 전반적인 스케줄 관리, 통합하는 플랫폼입니다. 메신저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할 일이 텐데 쉬워질수록 향상되는 여기에 생성 생산성을 AI가 결합이 됐을 경험해보세요. 때 업무 생산성 굉장히 올릴 수 있겠죠. 병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병원 시스템 내 생성 AI를 연결했을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네, 넘어가고요. 시간 관계상. 그래서 의료와 관련된 어플리케이션 몇 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저희 클로바 케어콜이고요. 지금 현재 버전의 클로바 케어콜은 전국에 있는 독거노인 어르신들께 일주일에 2-3번 정도 전화를 걸어서 말벗이 되어드립니다. 하이퍼클로바X가 적용되어 있으니 룰 기반의 다른 기업들 전화 걸어주는 AI에 비해서 훨씬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이전 전화 통화의 내용을 그대로 기억해서 프롬프트에 넣어가지고 기억을 해서 통화를 하기도 하죠. 현재 전 세계가 아니죠. 전국의 지자체의 절반 이상 한 3만 분 이상의 어르신들이 이전을 받고 있고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저번에 속이 더부룩하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좀 어떠세요? 약 먹고 조금 가라앉았는데 그래도 뭐 시원하진 않아요. 아이고, 약을 먹어도 계속 그러시면 병원에 어르신들은 한번 아이고를 해드려야 가보시는 게 좋을 됩니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 번 더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기술들이 서비스가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네이버 사내에 사내 병원이 있습니다. 이 사내 병원을 어떤 인큐베이션 혹은 테스트베드로 써서 저희의 많은 AI 기술들, 당연히 하이퍼클로바 X도 포함해서 저희 사내 병원의 직원들을 위한 시스템으로 쓰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저희 사내 병원 의사 선생님들이 직원들과 대화한 내용들을 자동으로 EMR 형태로 바꿔주거나 혹은 페이션트 서머리라고 해서 전반적인 내용들 요약하는 거를 자동으로 하는 이런 기술들이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저희가 보이스 EMR이라고 해서 의사 선생님이 환자랑 얘기를 한 내용들을 음성을 잘 분석해서 이거 EMR의 초안으로 바꿔서 저장을 해주는 요즘 의료 대란으로 의사 선생님들이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것만 해도 굉장히 많은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겠죠. 현재 삼성의료원 응급의학과와 함께 지금 테스트를 계속 진행을 하고 실증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대웅제약 그리고 한국 KMI랑 함께 만든 게 건강검진 결과에 대해서 묻고 답을 해주는 걸 또 하이퍼클로바 X로 서비스로 출시를 해 두었습니다. 건강검진 표만 있으면 뭐 알 수 있는 게 잘 없어요. 물론 아는 의사 선생님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게 아닌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런 서비스들이 건강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들이 되겠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법의 어떤 규제 밖에서 사람들의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해주는 이런 서비스들이 이미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의료도 비슷하지만 많은 기업들의 데이터가 밖으로 나가는 게 어렵다 보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밀 데이터들을 AI에 학습시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뉴로클라우드라는 상품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GPU 서버들 그리고 잘 프리 트레이닝한 하이퍼클로바 X 그리고 잘 학습을 쉽게 도와주는 클로바 스튜디오까지 통으로 고객의 데이터 센터 안에 넣어서 데이터 기밀성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뉴로클라우드는 좀 비싸다 보니까 저희가 상대적으로 좀 경량화된 모델인 하이퍼클로바 X 대시를 온프레미스 형태로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저희 파트너 기업들이 실제 설치형으로 함께 학습을 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전체 파이프라인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병원 쪽에서는 이쪽에 좀 더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요. 문제는 이 모델의 성능이 좋아야죠. 보시다시피 영어는 라마 3.1 8빌리언 모델 크기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어는 거의 비슷하고 한국어에 대한 이해 능력은 압살하는 이런 모델들을 활용을 해서 병원 데이터에 추가 튜닝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버전이 현재 미래에셋증권에 들어가 있고요. 금융도 이 망분리 이슈가 있으니까요. AI가 굉장히 똑똑해지고 강력해짐에 따라 안전을 열심히 잘 챙겨야 합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3년 전부터 레드팀을 운영을 했고 올 초에 AI 거버넌스 조직을 한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서 운영을 열심히 하고 있죠. 그 덕분에 글로벌에서도 AI 안전도 잘하고 있다고 인정을 받고 있고 저희가 최근에 AI 안전 프레임워크 실행 계획도 발표를 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유일하게 UN 총회에서 열리는 AI 안전성 미팅에 네이버만 초대를 받아서 가서 해당하는 맨하탄 디클러레이션에 서명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만큼 인정받고 있고요. 자, 소버린 AI의 핵심은 우리나라 안에서 우리나라의 AI 경쟁력을 잘 키우자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자, 아래로는 반도체 AI, 반도체 컴퓨팅 인프라부터 위로는 헬스케어를 포함한 다양한 산업 적용하는 저 전체 밸류체인을 잘 만들어서 이걸 중동이나 아세안 국가들 혹은 중남미 국가들 그리고 경우에 따라 유럽 일부 국가들이 소버린 AI 전체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파트너로서 함께 진행하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나라 언어 중심으로 모델도 같이 만들어주고 아래 인프라, 위 시스템의 어떤 확산 이것도 함께하면 우리의 수출 기회가 된다는 얘기고요. 그걸 저희가 사우디에서 첫 테이프를 끊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라버 LLM도 사우디의 스다이아와 함께 MOU를 맺고 아람코와 MOU를 맺고 진행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생성 AI가 생각보다 확산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유가 보면은 결국 가성비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할루시네이션 같은 기술적 한계 여전히 있습니다. 물론 해결책도 점점 좋아지긴 하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쓰기도 하지만 또 여전히 불편한 것들도 있습니다. 규제가 어렵게 하기도 하고요. 내 개인정보 프라이버시가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생각보다 확산이 잘 안 되고 있고 그래서 확산을 좀 더 도우려면 AI를 만드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실제 업무에서 정말 쓸만하게 80점짜리 말고 90점짜리를 만들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가성비를 좋게 만들기 위한 노력들 당연히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도입을 하려면 이게 그래서 좋아지는 건 알겠는데 이게 얼마만큼 좋아지는 거야? 정량 평가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저 지표들을 잘 만들어서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AI 에이전트 시대를 대비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 특정 기업 혼자서 전체 가치 사슬 반도체부터 확산까지 다 못합니다. 전체 가치 사슬을 생태계 관점에서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고 그 외에 AI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사람들이 AI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업들도 좀 나설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기술이 워낙 빠르게 변하니까 있는 걸 가져다 쓴다라고 하면 경쟁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중장기 연구도 투자하는 걸 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입하는 기업이나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 역할과 책임에 따라 즉 개인이든 기업이든 정부든 그 역할에 맞춰서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서비스를 만들 때 결국은 사람들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사용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AI가 나오면서 기존의 소프트웨어 방법론과는 품질 평가하는 방법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AI에 적합한 서비스 품질 평가 체계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각 산업별 AI 활용에 대한 베스트 프랙티스가 많이 조금씩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기업 직원들이 얼마만큼 AI를 잘 활용하는가 혹은 업무가 바뀌게 될 텐데 이런 것들을 위한 업스킬링, 리스킬링에 대한 투자 전략 세우는 것도 중요하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자, 이런 것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네, 여기 저희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적어놨으니까 네, 나왔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언제든지 초대해 주시면 제가 북토크 가능하다 말씀드립니다. 네, AI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대체될 수 있다라는 멘트를 마무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국가대표 AI 전문가이시죠. 우리 하정우 센터장님께서 들려주신 다양한 인사이트 함께 해봤습니다. 질의응답, 네, 많은 분들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질의응답을 위해서 플로우 오픈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네, 기탄 없이 편안하게 손 들고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질의를 통해서 또 우리 들려주신 다양한 이야기 이외에도 조금 더 다각도에서 네, 생생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잠시 일어나셔서 소속과 성함 함께 부탁드립니다. 네, 저 이투데이 이상민 기자라고 하는데요. 우선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의료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네이버에서 계획하고 있는 의료적 관련 서비스 중에 지금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서비스 말고 추가적으로 뭐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새로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네이버 클라우드가 의료도 어차피 IT 시스템이라는 것도 있고 클라우드라는 걸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을 진행하고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저희의 방향성은 완전히 새로운 저희가 완전히 다른 의료 서비스를 AI를 통해서 한다라기보다는 한 가지 꼭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내 병원 내에서 계속 AI를 활용해서 얼마만큼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실험적인 것들을 많이 진행을 하면서 그걸 솔루션화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하이퍼클로바 X를 포함한 생성형 AI를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솔루션을 만들어 가는데 그게 의료 분야나 건강 분야에서 어떻게 서비스와 혹은 사용자들을 위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지에 관련된 걸 조금씩 확장을 해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뭐 저희가 진단을 하거나 신약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는 미래는 모르니까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계획이 없는데 생성형 AI 혹은 언어 모델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의료에 어떤 혁신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응용 관점에서는 굉장히 많이 두루두루 보고 테스트를 하고 있다. 그리고 글로벌 관점에서도 비슷한 제출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됐을까요? 네,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곧바로 또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마이크 전달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일어나셔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한국 디지털 헬스 협회에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방금 전에 봤었던 그 독거 노인에게 약을 먹어도 속이 여전히 답답해라고 했을 때 AI가 아 그렇군요. 아이고 병원을 한 번 더 다녀오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좀 인상 깊게 봤습니다. 사실 저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AI는 할머니 병원 한 번 더 다녀오세요 라는 공감형 AI가 아니라 이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 정보라든가 메디컬 백그라운드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심혈관 질환이라든가 심장 쪽에 관련이 있다라는 우려가 있다면은 지금의 가슴의 답답함이 소화기 쪽이 아니라 심장 쪽일 수 있으니 빨리 연락을 해보세요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질환에 관련된 부분까지 얘기해야 되는 게 사실 저희가 기대하는 궁극적인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네이버도 알고 있고 저희도 모두 알다시피 그 단계 방금 앞서서 공감형 AI에서 실제 건강에 도움을 주는 AI까지 가야 되는 길이 상당히 많은 경로에서 막혀 있거든요. 첫 번째 데이터도 합법적으로 수집이 안 되고 두 번째는 의료법상 AI가 의사를 대신해서 질병명을 우려해 주거나 걱정해 줄 수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 아직 한국 내에서는 해결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대단히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네이버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헤쳐나갈 부분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딱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당장은 공감형에서
인터랙션을 하고 저장된 텍스트는 뒷단에 있는 저기 사회복지사분들이나 혹은 보건소에서 확인을 해서 뭐 의사로 연결하거나 병원을 연결을 하거나 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 확보하고 학습하고 규제 해소하고 하는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진행을 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지역 하나 걸고 그 규제 특구 지역 내에서 풀로 연결되는 것들을 시험적으로 한번 해보면서 데이터를 쌓는 것, 경험을 쌓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실제로 운영을 해봐야지 트라이얼 앤 에러를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게 아닌 이상에서는 저희가 뭘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막혀 있고, 그러면은 뭐 샌드박스 같은 개념이 됐든 규제 특구 지역 같은 개념이 됐든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